제가 2학년 때 학생회 부회장이 됐는데 생각해보면 웃긴 게 제가 그때 굉장히 저랑 붙었던 친구가 잘생기고 인기 좋은 친구였어요. 그 친구를 어떻게 이겨야 될까 고민하다가 전교생한테 편지를 썼던 기억이 나요. 모든 사람 하나하나 다른 내용으로. 그때 이제 제가 사실 리더십의 위치를 처음 경험해 본 거거든요.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냥 젊은 세대 이번에 탄핵 집회도 뭐 안 나가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요, 딱 그 문화가 싫어요. 젊은 사람들 갔을 때.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나 어릴 때 민주화 운동했어, 지금은 어디 뭐 진보당 노동당 언저리에서 이렇게 다니고 있어, 그러면 내가 이제 사회 개혁 세력이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세상에 제일 꼴통 같은 분들이에요. 저는 꼭 그걸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연한 기회에 이제 제가 어느 날 대학교에 가가지고 한 학기 다니다 보니까, 야, 여기서 내가 1등 하는 게 무슨 의미요? 가격 대비 효율이 안 나온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삶을 포기했거든요. 배부른 소리하고 앉아있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요, 애초에 어느 위치에서도 그런 약간 경쟁보다는 나 스스로와의 경쟁이 더 유효할 수 있다 라는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wanna chase the night, wanna dance to the light, pull stars from the sky, just two hearts running wild.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 삶의 지혜를 토대로 해서 청년들에게 귀중한 말씀을 전해드리는 폴리티션 스토리,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 전문기자입니다. 네. 함께 진행하실 그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님 소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저 청년 정치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님 귀중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어서 오세요. 학창 시절 이때 어떻게 좀 지냈는지. 제가 중학교 때야 사실 제가 서울의 목동에서 이제 다녔으니까요. 경쟁이 극한으로 이제 발현되는 곳이 목동입니다. 제가 있었던 곳이 서울의 목동 월촌중학교라는 곳인데 한 학년이 720명이었어요. 720명이 2학년 17반까지 제가 기억나는데 그 경쟁을 했던 겁니다. 또 특목고, 저희는 특목고 세대다 보니까 상위에 한 한두 명은 저같이 과학고 가고, 그 밑에 한 720명 40등, 50등까지는 외고를 가고, 경쟁 체제하에서 이제 올라갔던 기억이 나는 거고.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가면서부터 약간 달라졌던 게, 서울에서 그 140명을 뽑은 게 서울과학고등학교거든요. 그 안에서는 제가 잘한다는 거, 등수 경쟁이라는 게 의미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 제가 만약에 서울과학고에서 1, 2등 했으면 그 당시에 뭐 서울의대라든지 이런 학교를 갈 수 있었겠죠. 근데 그것과 관계없이 제가 이제 놓였던 상황은 유의미한 일을 뭐 할까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서울과학고등학교는 2학년까지 조기 졸업하고 떠나는 학교라 가지고 3학년이 일부 남습니다. 그래서 2학년 학생회 부회장이 실질적으로 학생회장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2학년 때 학생회 부회장이 됐는데 생각해보면 웃긴 게, 제가 그때 굉장히 저랑 붙었던 친구가 잘생기고 인기 좋은 친구였어요. 그 친구를 어떻게 이겨야 될까 고민하다가 전교생한테 편지를 썼던 기억이 나요. 모든 사람 하나하나 다른 내용으로 종이에다가, 선배님 한 번도 뵌 적 없지만은 이런 거 꼭 해가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주고 오거든요. 그때 상당히 좀 특별했네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사실 리더십의 위치를 처음 경험해 본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공립학교였으니까 저희가요, 시설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부족한 게 있었는데, 제가 그때 뭘 했었냐면은, 그때 2002년이거든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가 2002년에 한국에서 두 개의 스포츠 이벤트가 큰 게 있습니다. 부산 아시안 게임하고 월드컵. 근데 부산 아시안 게임 때 삼성전자가 공식 후원 기업이었는데, 거기에 삼성전자가 이제 홍보 부스에 전시했던 컴퓨터들 같은 걸 좀 받아오려고 노력했는데, 삼성전자 홍보팀에 전화해가지고 제가 이것 좀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느냐고 했더니만은, 홍보팀도 깜짝 놀라가지고 저희 학교에 전화 오고 했는데, 저희 학생회 담당 선생님은 저한테 뭐라 그러고 왜 그런 걸 달라고 하냐 그러는데, 진짜 왔어요. 그때 컴퓨터가 한 2,500만 원치 왔거든요. 그때 그런 걸 보면서, 정체된 모습보다는 뭔가 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한나라도 뭔가 해보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제가 행복함을 느끼는구나, 그걸 느꼈던 거죠. 그 하버드 대학교 때 생활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때 그냥 저는 신기한 걸 많이 봤죠. 하버드에 또 가는 순간 이제 서울에서 140명이 안에 들어있던 서울과학고의 경쟁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1600명이 모여있는 하버드의 경쟁이거든요. 그럼 또다시 경쟁은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의미 없어진 지점이 온다.
그때 제가 많이 깨달았던 게 그러니까 내일의 내가 오늘의 나보다 나을 수 있는 게 그게 경쟁이구나라는 걸 느꼈던 거죠. 하버드 대학교에서 A 받든지 B 받든지 C 받든지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지점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뭐 새로운 걸 해볼 수 있을까? 그런 고민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대학교 졸업 논문도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되게 재밌게 특이한 걸 썼던 게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대중교통 이런 걸 좀 좋아해가지고 연구 많이 하는데 그때 또 마침 교통카드라는 게 처음 이제 T1이라는 게 이제 쓰이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에 이런 연구 대상이 없는 거예요. 서울 시민의 거의 이동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축적되는 곳이 없는 거예요. 제가 무슨 연구를 했냐면은 서울 지하철 5호선이랑 뭐 이렇게 2호선인가 해가지고 건설 비용을 이렇게 추산하는 연구 누가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걸 바탕 뭐 했냐면 제가 서울에 만약에 지하철 노선을 하나 새로 깐다 그러면은 어디다가 지하철 노선을 깔면은 그 지하철 노선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고 종부세로 건설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느냐. 그런 연구가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게 해보니까 프로그래머들이 우리가 이제 요즘 AI 빅데이터라는 얘기 하는데 그때도 이미 그런 걸 바탕으로 연구하면은 거의 100% 노선 설계 같은 거 할 수 있었어요. 제가 그때 논문 결과로 나왔던 노선이 신림선이랑 서부선 경전철이랑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 거 연구하면 재미를 느꼈거든요. 제가 이공계적 관점에서 정책이나 이런 거 하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슬근슬근 이제 정치나 이런 쪽으로 관심 많이 갖게 됐죠. 그리고 미국에 있을 때 제가 봤던 인물 중에 제일 놀라운 건 오바마였고요. 제가 2003년부터 7년까지 보스턴에 있었는데 보스턴에서 2004년도에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를 합니다. 존 캐리 후보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였는데요. 그때 바람잡이 하려고 오바마가 나와가지고 이제 연설을 하는데 제가 들어본 것 중에 영어이니까 저한테 약간 전달될 때 감이 좀 덜했을 때도 불구하고 제가 들어본 연설 중에 가장 훌륭했어요. 살면서 들어본 것 중에. 어떤 사람은 현장에서 들어보셨어요? 현장에서 못 듣죠. 근데 네. 어느 정도의 파급 효과가 있냐면은 그때 그 연설하고 나서 한 일주일 내내 학교에서 친구들이 그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지금 그 연설 거의 문장 단위로 해요. 그럼 어떤 내용이었는데 그렇게 감명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풀어나가는 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듯이 한국의 여느 정치인, 뭐 예를 들어 이런 사람들 보면 뭐 대구 경북 주민 여러분 제가 박정희 공항으로 공항 이름 바꾸겠습니다. 이런 게 정치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 아직도 많거든요. 오바마 그때 했던 것 중에 인상적인 표현들 저는 첫 번째 듣다 가장 놀랐던 게 내 부모님은 나에게 버락이라는 아프리카식 이름을 줬습니다. 왜냐? 자유롭고 관대한 미국에서는 내 이름이 성공의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당시 이라크 전쟁이 굉장히 찬반의 영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다뤄질 때 이라크 전쟁에 찬성하는 애국자도 있고 반대하는 애국자도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개념을 치환한 거거든요. 선악의 대결에서 벗어나가지고 너도 애국자요 나도 애국자요 다 미국 생각해서 그러는 거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한국에서 누가 그런 표현을 합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국민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이라는 표현을 누가 합니까? 이찍 이런 소리 나고 2번 찍으면 또라이인 것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재명 쫓아내면 개딸이라 그러고 그 용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이런 걸 시도할 만한 기반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 조지 부시 정권 인종 간에 종교 간에 반목이 심했던 거기서 그거를 내세운다는 게 얼마나 대단하였다는 건지를 저는 상상도 못하는 거거든요. 미국은 흑인의 미국, 백인의 미국, 라틴 아메리칸의 미국, 아시아계의 미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미국 합중국,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가 있는 것입니다라는 표현도 그거 듣고 그 영상 보면은 즉석에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칩니다. 이런 것들을 맥락을 맞춰가지고 풀어내고 생각해내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까 이제 레토릭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하버드에서도 그런 레토릭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걸 참여하셨는지? 그 오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런 연설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게 미국 정치와 미국 문화 속에서는 일상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 대학교별 졸업 그 축사 같은 것들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이 가가지고 연설하기도 하고 저 졸업할 때는 빌 게이츠 왔던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보면은 그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 그들의 도전적인 성격 하에서 오히려 영국은 저는 그렇다 생각 안 해요. 영국은 오히려 굉장히 각이 잡혀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 생각의 다양성이라는 것이 그렇게까지 저는 영국 연설이나 이런 것들에서 미국의 그 다양한 경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스피치들은 잘 안 나온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미국식의 어떤 스피치나 이런 것들은 배우지 않아도 그 사회에 그냥 깃들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절대 한국의 정치인 따라할 수 없는 뭔가가 있어요. 한국의 정치인이라면요 어디 가도요 우리 빨갱이 때려잡지 않겠습니까 하면은 뭐 그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1초 만에 와 이런 반응이 와요. 근데 오바마식 스피치 같은 경우에는 딱 얘기가 끝나고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기립박수가 나와요. 왜냐면 머릿속의 의식구조 속에서 따라가 봐야지만 아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머릿속을 이해하는 거죠. 저는 한국에도 그런 게 많아져야 되고 그거는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만큼 사회에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저게 멋있는가 멋있는 거에 대한 정의를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시원하게 얘기해라라는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해요. 사실 남 욕하라는 얘기거든요. 자기가 생각이 귀찮으니까 내가 싫어하는 대상이 있으면은 가서 이재명
계획 섹스하는 사람이 나와야지만 자기가 이거 시원하다 하면서 하는데 그게 얼마나 사회적으로 의미 없는 막말입니까? 근데 옛날에 보세요. 옛날에 전원책 변호사 이런 사람이 무슨 보수의 대단한 인물이냐. 저는 그분이 철학가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을 처음에 무슨 뭐 보수 진영에서 대단한 철학가인 것처럼 띄웠던 게 뭐냐면은 시원하게 말한다. 막말의 정확한 정의죠. 정치인을 단두대라 보내라 그러는데. 그리고 정작 그분이 현실 정치에 진입하니까 한 달 만에 쫓겨나잖아요. 그거 갖고 대한민국 정치가 어디로 가겠냐라는 건데 멋있는 말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분이 하신 말 중에 보면은. 다 무슨 다 죽여라. 정치는 쓰레기다. 전부 다 무슨 뭐 단두대로 보내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정치냐는 거죠. 이건 정치 혐오증에 기반한 그냥 장사죠. 그냥. 그러니까 저는 그걸 넘어서는 정치권 내에서 사람들은 정치의 멋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새로운 시도들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가치를 주장할 때 아까 참 잘 지적해 주셨는데 페미니즘을 이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얘기하고 할 때 그 기반에는 역시 철학이어야 된다. 철학적 기반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철학이라는 거를 형성돼 있어가지고 이미 인류 보편적인 철학과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지금 아직 뭐 중국이나 이런 전체주의적 성향이 있는 국가에서는 당이 먼저다.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겠죠. 국가가 먼저 당이 먼저다. 근데 대한민국 어느 누가가 이제 국가를 위해서 당을 위해 가지고 개인이 희생하겠다는 생각을 하겠으며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게 저는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던 것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남북 단일팀 하려고 하니까 하키 선수들이었나요? 왜 북한 단일팀 한다는 그런 정치적인 목표 하나 때문에 자신의 스포츠 영역에서 고생해온 우리 선수들이 대표팀에 선발 안 되는 그런 불행을 겪어야 되느냐. 그리고 그거 한다 그랬을 때 왜 아니 나라가 하는 일인데 좀 협조해달라는 식으로 폭력적으로 얘기하느냐. 젊은 세대가 적극적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저는 그게 이미 세대별로 다르게 이제 철학과 가치가 형성됐다. 그래서 저는 거꾸로 제가 정치하면서 젊은 세대를 상대할 때는 제 철학과 가치를 그렇게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왜냐? 그런 개인주의적인 어떤 성향, 인권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 든 세대와 얘기할 때는 거꾸로 네가 희생해야지 같은 이제 약간 과거의 가치들이 이제 들어오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런 어떤 가치 정립에 있어가지고 흘러가는 방향은 명확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젊은 세대가 바라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전환에도 이런 거예요. 저한테 예를 들어서 제가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지만은 예를 들어 저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지금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 가지고 정의당이나 아니면은 소위 제가 표현하는 꼴통 페미니스트보다 훨씬 열려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이런 겁니다. 최근 아니 한 몇 년 전에 숙명여대에 트랜스젠더가 입학하려고 했을 때 학내 구성원들이 반대해가지고 그분이 입학을 포기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제 기준에 봤을 때는 저는 아니 그분은 본인이 그 성으로 평생 살기로 결정한 건데 저는 숙명여대에 입학하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런데 오히려 숙명여대 구성원들이나 페미니스트 운동하시는 분들은 배타적이었던 거죠.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저는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동성애, 동성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저는 아니 동성애는 자기가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하고 다니는 건데 저한테 피해 끼치는 것도 없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딱히 뭐 반대하거나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동성혼은 제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합의할 수 있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데 또 이 진보적인 성향을 가졌다고 본인이 주장하시는 분들 보면은 또 반동성애 기조로 가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나 어릴 때 민주화 운동했어. 지금은 어디 뭐 진보당, 노동당 언저리에서 이렇게 다니고 있어. 그러면 내가 이제 사회 개혁 세력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세상에 제일 꼴통 같은 분들이에요.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냥 젊은 세대, 이번에 탄핵 집회도 뭐 안 나가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요. 딱 그 문화가 싫어요. 젊은 사람들 갔을 때. 저도 이제 범야권이기 때문에 뭐 윤석열 정부 실정을 비판하는 집회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부분 같이 가기도 하거든요. 딱 고리타분해요. 가면 어느 단체인지도 모를 막 단체들 깃발 만장 들고 와가지고 다 들고 있고 무슨 뭐 구호는 다 같이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그러고 있고 뭐 정말 그냥 가기가 싫어요 그냥. 근데 그거를 자기들은 멋있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3, 40년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20, 30대 안 붙어요 절대. 본인들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앞에 전희대 비슷하게 내세운 게 뭐 맨날 뭐 용해인, 장혜영 이런 사람 내세워가지고 어이구 젊은 사람이 참 잘하네. 진짜 젊은 사람들은 거기 박수 안 치고 있어요. 그 악 쓰는 거 누가 못해요 가가지고 그냥. 그 지점까지는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드리고 싶은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이 공론의 장의 중심이 된 정치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경험의 다양성이 사실 대안과 어쨌든 변설의 다양성을 나온다 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대학 입시 때도 보면은 자기소개서 쓰라 그러면은 특출날 게 없잖아요. 다들 비슷한 평수의 아파트에서 어릴 때 자라나가지고 동네에서 중고등학교 때 학원 다니는 애들이 갑자기 대학교 때 입시 원서에다가 새로운 걸 쓰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입시 비리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경험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근데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물리적 경험의 다양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생각의 다양성이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중고등학교 교육에서 그 스펙트럼 넓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교 학점제 이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말이 많고 하지만은 다양한 과목을 듣고 다양하게 다른 지점을 고민해 본 사람들이 사회에 몰려 나와야 되는 건데 학교가 지금 초등학교들은 이제 한 학년에 40명 이렇게 되고 이런 상황인데 50명 되는 상황인데 대부분의 수도권 학교들도 이 상황에서 무슨 다양성이 나중에 중고등학교가 생길까요? 학생들에게 좀 더 어린 시점에 대학 가기 전부터 가설 그러니까 하이퍼시스라고 하는 그걸 세워가지고 그걸 검증하는 그런 과학적 사고를 더 많이 시켜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설이라는 건요. 그거야말로 무궁무진한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는 웬만한 행동들 중에서 수동적으로 내가 지식을 받아들여가지고 권위자의 지식을 받아들여 하는 거 외에는 거의 다 가설의 검증이에요. 어디에 부동산 사면 오를까? 내가 어디에 주식을 사면 이거 오르지 않을까? 그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무수한 근거를 내가 만들어내고 아니면 내가 다이어트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살이 빠지지 않을까? 가설을 만들고 검증해내고 이걸 해내는 게 인간이어야지 거기에 지식의 축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지금은 가설과 검증이 없이 그냥 주입식이잖아요. 그냥 교과서라는 권위자가 실어주는 대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꼭 아주 지성인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단계에서는 본인이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그 과학적 사고 자체를 교육의 중간에 놔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동탄에 지금 좀 그래서 요즘 동탄에 젊은 학생들 뭐 이런 얘기예요. 동탄에 돌아다니면 맨날 아저씨들이 술 먹고 킥보드 넘어진 거에 걸려 넘어지고 코 깨지고 이러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 어려워 보이지만 이거 해결하는 고민이 사실 교육인 거고 성장의 과정인 거거든요. 네, 이게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고 이걸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거지. 앞으로 무슨 뭐 교과서 좀 더 안다고 해서 뭐가 될까요? 근데 이게 대한민국의 과학적 사고. 그럼 거기에서 내가 과학적 사고하면 거기에 대한 논증이 있고 또 반대의 논리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치열하게 사회가 다양해지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그리스 옛날에 그 사람들 뭐 그렇게 그 다양한 삶이 있어가지고 변설이 유행하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게 중심에 있는 사회니까 거기서 궤변론자도 나오고 다양하게 이제 그런 민주주의가 태동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던 거죠. 결국에는 생각의 다양성이 제일 중요한 거죠. 젊은이들에게 네. 청년들 뭐 많이 볼 텐데 네. 충고나 아니면은 그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는 꼭 그걸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연한 기회에 이제 제가 어느 날 대학교에 가가지고 한 학기 다니다 보니까 야 여기서 내가 1등 하는 게 무슨 의미요? 가격 대비 효율이 안 나온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삶을 포기했거든요. 참 이게 하버드 나온 사람 얘기하면 참 배부른 소리하고 앉아있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요. 애초에 어느 위치에서도 그런 약간 경쟁보다는 나 스스로와의 경쟁이 더 유효할 수 있다라는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야 우리가 학벌을 조금만 높이기 위한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었겠죠. 왜냐면 옛날 학벌이 나의 직업 선택부터 모든 걸 좌우했으니까요. 내가 방송을 만들고 싶은데 그때는 방송 채널이 예를 들어 지상파밖에 없었다 그러면은 KBS, SBS, MBC PD가 되기 위해 가지고는 거기 공채가 돼야 되고 공채가 돼야 그 조직 안에서 실제 좋은 높이에 올라갈 거고 그러기 위해서 서울대 연고대 나온 사람들이 우대됐고 뭐 역설적으로 훌륭한 PD가 되기 위해서 국영수가를 열심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미스매치가 났던 거거든요.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방송을 잘 만드는 PD가 되고 싶으면은 어릴 때부터 그런 경험을 쌓아가는 게 오히려 중요한 것이고 정말 잘 나가는 요즘 방송 만드는 사람들은 오히려 웹캠 하나 놓고 내가 방송을 만들어가지고 뜬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방송 그 재능 하나만으로 방송계에 오히려 이제 나가가지고 메인이 되는 방송계를 이제 섭렵하기도 하고 저는 그 세상이 바뀐 건데 그러니까 나와의 경쟁이 되게 중요한 거다. 이제는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올라가가지고 그거를 통해가지고 뭐가 학벌로 뭐 어떻게 이게 무의미한 사회가 돼가고 있다. 뭐 너는 하버드 나왔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만 저는 거꾸로 제가 정치권 들어가면요. 저는 학연 지연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대한민국 정치권의 주류인 무슨 뭐 서울대 출신도 아니고 뭐 변호사 출신도 아니고 영남이나 호남 출신이라서 그 당들에서 이제 잘 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진짜 저야말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저와의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되는 거죠. 저와의 경쟁이란 그런 거죠. 내 앞에 있었던 무수히 많은 젊은 사람들처럼 어느 순간 약해져가지고 빨라 보이는 길로 가면은 내 스스로의 이제 삶이 꼬이는 그런 말이 꼬이는 상황이 올 텐데 그걸 하지 않고 최대한 어려운 길로 가보자. 그런 게 스스로의 도전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준석은 32살에 국회의원이 안 됐을지 모르겠지만 36살에 당대표가 된 거고 정말 어려운 선거에서 국회의원이 된 거겠죠.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한국 정치에서도 좀 더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논거와 증거를 중심으로 한 토론 그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다양한 하부 근거들 말이죠. 이런 것들이 좀 더 있어지면서 이야기 된다면 우리가 좀 논쟁적 구조로 갈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을 조금 더 분위기를 바꿔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분위기 메이커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장점을 잘 살려서 우리 그 청년이 이제 40대 곧 들어가시죠? 한국은 40입니다. 올해 벌써. 그렇죠. 내년 네. 41입니다. 네. 불혹의 정치, 이제 좀 네. 성숙의 정치로 들어가실 것 같은데
아이콘으로서 좀 더 적극적 역할 좀 해주시고 네. 한국 정치의 변화를 위해서 더 많은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